삼성전기 2021년도 경영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는 15만 7,500원으로서 전년 말보다 22만 1,000원 하락했습니다. 장부 가격으로는 67% 하락했는데 현재 장부 가격 대비 226%로 아직 높게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은요, 삼성전자가 23.69%고 국민연금이 10.4%,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28.75%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그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외국 투자기관들의 지분율이 더 높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경영 간섭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행동주의 펀드도 분명히 있을지 이 안에 들어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손익 내용에 와서 삼성전기를 설명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런 의문을 좀 던져봅니다. 재무제표는 3년치들을 연간 사업보고서는 공시하는데 왜 그 주석은 2년치만 관행적으로 공시를 하는 것일까? 이거는 사실상 그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겁니다만은, 삼성전기가 특히 2020년하고 2019년에 그 주석 데이터들이 어떠한 설명도 없이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건 진행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매출을 보면은 7조 2천억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무려 30.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7%뿐이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루풋은 45.5%가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5.4%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27.2%로 크게 이것도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38로 전년보다 0.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조 원으로서 전년보다 무려 134%가 증가했고요. 다만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473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3년 연속 계속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적게 산출이 되는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인데요. 재고자산 내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질문을 또 한번 던지고 싶네요. 매출이 3연속 증가하면 재고도 3연속 증가하는 것이 상식일까? 라는 얘기죠. 매출은 증가해도 재고는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1347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부품 제조라는 게 특이하게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게 261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게 가공비가 배부되는 그런 재고자산인지 그게 불명확하지만 일단 모르는 거는 일단 뺍니다. 빼가지고 이미 확정적으로 이론상으로 나와 있는 것들, 제품 및 상품 그리고 제공품이죠. 이것을 WCAI 범위로 보고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2021년에 삼성전기가 그동안에는 상품과 제품을 분리를 잘 해서 표기를 해줬는데 2021년에 와서 이걸 또 뭉뚱그려서 합쳐버렸어요. 이러면 좀 분석하는데 좀 애로가 생깁니다. 삼성전자를 따라 하는 건데요. 삼성전자도 상품과 제품을 그냥 포함해서 표기하고 있고요.
덩달아서 LG전자도 그렇게 또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뭉치면은, 뭉치고, 말하자면, 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은 뭔가 문제점이 희석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원재료 가격 추이를 수치로 공시하지 않는다면, 뭐, 그거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덩달아서 삼성전기도 수치로 얘기를 안 하고, 몇 퍼센트, 뭐는 몇 퍼센트 오르고, 뭐는 몇 퍼센트 내리고, 요런 식으로 지금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그 성의가 없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기업들은 수치로서 그걸 보여주는데 너무나 가지수가 많아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몰라도 그래도 요령껏 해줄 수 있는 방향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너무들 자신들의 그 편의주의로 공시를 하는 것은 이 고객,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또한 주주들을 좀 무시하는 행위 아니겠느냐. 일반 주주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고 어, 매출원가 재료비 MC는 15.4%가 증가했고요. 어, 이 원재료 가격을 공시를 안 한다면 단가를 이거를 이 원재료 가격 상승률로 그냥 간주해서 그냥 뭐 어떻게 분석을 추진이나 이런 걸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운영 비용은 이제 27.2%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성분 합계액을 보면은 이게 주석 내용이 2021년도는 일치를 해요.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 손익계산서에서 더한 금액하고 비성분 합계액. 이걸 뭐 총 영업비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운영비용이라고 그러죠. 재료비 뺀 운영비용. 근데 이제 2020년도께 재무제표상에 남아 있는 금액은 5조 원인데 비성분 표기액은 5조 2천억 원이고요. 그래서 1천억 원대가 틀리고 2019년도는 2천억 원대가 틀립니다. 그래서 중단 영업이 있었긴 했습니다. 그 중단 영업에 비용들을 이 좀 빼는 금액들의 차이 발생으로 일단 그런 관련으로 일단 인식은 하는데 좀 맞춰서 공시를 해야 되지 않겠냐 내 얘기는 그런 얘기죠. 이것도 소비자를 좀 우롱하는 행위의 하나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공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으로 인건비가 1조 5천억 원대가 집행이 돼가지고요. 전년보다 22.4%가 증가했고 비율적으로는 2.1%가 하락했습니다. 직원 수가 242명이 증가해서 11,866명인데 매우 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평균 임금이 매우 크게 올랐습니다. 1억 2,480만 원 평균 임금이 나오는데 아마도 본봉 이외에 연말 보너스들이 많이 집행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평균 임금은 19.9%가 인상된 거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인가공비도 33.2%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 제조 비용에서 가공 비율하고 재료 비율하고 합치면 이제 100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공비 자체는 비율 자체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매출이 아니고 생산 재료비는 이제 이 5%가 내려간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가공 비율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의 하락인데, 앞선 질문인 원재료 사용액 증가를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간주하는 것과는 모순적 질문을 제가 하게 된 꼴이 된 거죠. 왜 이런 얘기를 먼저 앞서서 말씀드리냐면은, 스루프 산출을 해서 결국 그 스루프 분석치를 가지고 무엇 할 거냐, 분석만 하고서 끝날 거냐, 그 얘기가 아니고, 미래 예측을 하는데 그 스루프 트랙에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저건 이런 그 분석을 하면서 이런 의문점들을 질문을 해가면서 검증을 하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총 제조 비용, 이 총 제조 비용하고 총 제조 비용을 구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삼성전기는 딱 일치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 아까 부품 재고가 그 WCAI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범위에 들어가냐 마냐. 근데 일단 그건 빼고서 했는데 그게 일치를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스카이 홀딩스가 채택하고 있는 그 재고 자산의 증강 기준 그 WCAI하고 회사가 그 제시하는 총 제조 비용 비성분상의 이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일치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보면은 딱 일치를 해서 퍼펙트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3단계에 와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환입액이 있는데 지금 플러스로 되면 전부 다 평가 손실액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감해 주면은 일치해야 되는데 갭2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갭2가 뭐냐?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1,000억 원대나 되는데 2020년에 중단 영업 관련으로 추정은 됩니다. 아까 비성금 금액에도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재고자산 차이가 재고자산 차이액이냐 뭐냐 그게 좀 불분명합니다. 재고 회전율이 하락을 했고요. TOE 생산성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석 경험치에 의한 어떤 그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반증을 해야 되겠죠. 분식회계 했다는데 야, 우리는 그런 회사 아니야. 반증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거를 수치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삼성전기도 삼성전자와 LG전자와 마찬가지로 그 기술형 수치로 안 보여주고 그냥 뭐는 몇 프로 올랐고 무슨 유는 몇 프로 내렸고 뭐 이런 식의 성의 없는 그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거기다가 이번에 중단 영업들이 있어가지고 더더욱 그 재고 자산의 변동이 심해가지고 그 수치가 불분명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요. 임팩트는 미래 가치로 얘기를 하고 만든 건데 26.4%가 상승했습니다. 주가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1.08로 보통 제조업이 1이 넘어가기가 어려운데 1이 넘어서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더 좀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채권 수금 속도는 좀 느려진 게 문제고요.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이게 느려진 게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부정적인 지표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현금 재무제표로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1,906억 원의 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비율은 14.2%로 떨어졌는데요. 이것은 이제 투하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조 거의 5천억 원대의 순이익이 났습니다. 현금 수익률로 산출하면은 11.1%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주가 상승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자한테 3,550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뭐 거의 제로에 가깝게 0.3%로 떨어졌습니다. 크게 뭐 레버리지율이 높은 기업은 아니었는데 향후도 금리 인상, 이런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게 이제 추세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여유가 있으면은 전부 다 이자 부채들을 갚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지급 이자가 이자율로 계산하면은 12.3%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특별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은 이익배당으로서요, ROE 2%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이제 1.6, 1.7, 2%로 이익배당률, ROE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보고서도 외국인 자본 지분율이 최대 주주 지분율보다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경영권의 간섭을 시작하는데, 대부분 투자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익 배당을 많이 하게 해라. 왜 이렇게 한국은 이익 배당률이 작냐?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 삼성전기는 이 자본 적립을 지금 많이 해나가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익 배당도 적당히 해가면서 해라. 자본 누적은 누적이고, 그건 너무 그렇게 하는 거고, 투자자들이 뭐 기대할 게 뭐 있겠냐 그러면은 이익 배당을 좀 보고서 투자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2%면 국내 기업상으로는 뭐 적지 않은 배당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금리가 뭐 1.5%니까 저는 기준금리보다는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FEM 최종 4,406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15.6%로 좀 떨어졌고요. 이익 잉여금은 247.9%로 증가했습니다. 이 산출에는 자본 적립금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누적 자본 성장률은 3.76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결과, 아까 이 원재료 인상률을 한 15%로 한 간주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2021년 실적을 보고서 2022년 계획을 내가 영업 부서라면은 얼마를 매출 계획을 세우고서 진행할 거냐, 이런 건데요. 위에 있는 산식은 나중에 별도로 공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매출 재료비율을 15% 입력을 합니다. 인상률을. 노란 거만 이제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계산하게 알고리즘 산식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스루픈율이 52% 실적인데, 좀 스루픈율도 우리가 좀 많이 돈을 남겨보자. 그래서 60%로 도전적인 목표를 가져보자. 비율상으로는 이제 15% 인상을 좀
이제 상승을 좀 시켜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고 회전율은 뭐 이 상태로 그냥 가는 조건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그 PPT 상에서는 그 파워포인트 상에서는 엑셀 그 시뮬레이션을 그 해보면서 할 수가 있는데 녹화할 때는 그 기능이 안 되니까 좀 그걸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쉽네요. 이렇게 하면은 내년도 올해죠. 2022년도의 매출 계획은 거의 9조 5천억 원을 달성해야 된다는 이런 그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거로 그 스루풋 지표들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금방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제조 원가 회계로 한다 그러면은 그게 어려울 게 왜냐 그러면 결산하는데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영업부서들은 대부분 3, 4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연간 실적을 아마 그 예측을 하는 게 선형 예측을 할 겁니다. 그 선형 예측을 한 다음에 거기서 실적이 얼마 될 거니까 거기서 몇 프로 더 할 거냐. 이런 걸 이제 그 뭐 작전을 세워가지고 매출 계획을 세우겠죠. 자, 그런 A 플랜이 있고요. B 플랜은 뭐냐 그러면은 이 손익분기점 산출 방식으로 조금 진화를 시켜서 만든 건데 OE가 그 30%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 저기 증가가 운영 비용이 아까 27점 몇 프로가 증가가 됐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만큼 증가할까? 잠깐 증가한다고 보고 그리고 이 영업이익은 1조 원 났었는데 2조 원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매출액을 30% 증가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9조 이게 3천억 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위에 A 플랜하고 B 플랜하고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루픈율은 같은 방향으로 하는 거죠. 이런 동일한 조건을 주고서 운영 비용만 팩터로 넣고 변한 거죠. 요소를. 그 다음에 프로핏 영업이익을 요소로 넣어가지고 산출하는 방식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C 플랜은 뭐냐 그러면 이제까지 이게 보통 이제 그 납품하는 입장에서 C 플랜을 해볼 수 있는 건데 견적 가격을 못 믿겠다. 이제까지 납품하던 가격의 신뢰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도 원가 절감해야 되는데 그 견적서를 가져와 봐라.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많이들 익숙한 대로 재료비하고 운영비용하고 그 다음에 이익이 얼마 난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겠거든요. 그러면은 매출 재료비는 15%는 오른 거는 인정해 주시오. 그리고 운영비용도 30% 인상해 주는 정도는 그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도 좀 그 이익을 그 한 100% 봐야 되겠소. 이렇게 얘기한다면 9조 5천억 원이라는 견적가가 나오는 거죠. 950만 원이라고 그냥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은 견적 가격대로 그대로 승인해 줄 구매 회사는 없을 겁니다. 33% 올려달라는데 매출 재료비는 15%뿐이 안 오르고 재료비는 운영비용은 30% 올랐으니까 합쳐서 45%지만 전체적인 것은 33%로 올려달라. 그러면은 그렇게는 못하지. 그렇게는 못하고 30%까지만 올리자. 이래도 이제 뭐 조금 깎아주게 되는 거죠. 930만 원대로. 근데 더 깎아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이익을 100% 보겠다는 게 너무 욕심이 많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그 견적을 낸 납품업체 입장에서 이건 히든 카드로 재고 회전율도 잘 유지하면서 재료비율 15% 오른 거는 인정받았으니까 이대로 잘 가면은 한 실질적으로는 9조 한 5천억 원은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히든 카드를 또 갖게 될 것입니다.
잠깐 이 스르프 이 원재료 연동형 판매 가격 그 알고리즘을 만든 것은 이 판매 계획 수립이라든가 납품 가격 승인 과정에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서로 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길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조 원가 가지고 맨날 치고받고 그다음에 무술 깎아라 뭐 이런 거 안 하고 빠른 시간 안에 원재료 가격만 딱 나오면은 그거 중심으로 나머지는 예측을 해서 예측이라기보다도 근거 있는 예측이죠. 그거 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경영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이 쉬운 길을 스루프트에게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이상 삼성전기를 통한 스루프트의 분석과 판매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